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자 화면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표 작업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의원들 300명이 투표하고 그거에 대한 집계를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20일 날 탄핵소추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고 그 다음 날인 21일 날 본회의가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규정상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다. 이것이 국회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표결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밝힌 제출 사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 법무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아마 그 범여권으로의 표를 합치면 대략 190표 그리고 범야권,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이렇게 합치면 110명이기 때문에 요 190명 대 110명 이렇게 갈라진 진영 내에서의 어떤 그 표의 이동, 그 반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여당이 또 범여권 이렇게 분류되는 곳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정말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게 아주 명확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 여권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점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품위 문제라든지 또 수사지휘가 이제 적절한가 이제 이런 어떤 당부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해임 건의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미 수적으로 국회에서 어떠한 형태로의 저희가 제안을 하던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탄핵은 조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저는 오만했다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하는 것은 뭐 나쁜 관례였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도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무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순간 대정부 질의장의 모습은 보면 협치의 모습보다는 대결, 그다음 기싸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지금 탄핵 사유는 좀 충분하다고, 김경진 의원님하고 좀 다르게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완전히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또 법 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투표를 마친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에 앉아서 잠시 뒤에 발표될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단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단호하게 우리의 의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통합당의 의도를 막아달라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부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탄핵소추안, 우리가 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합당에서는 한 명이 가능한 한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한 명이 불참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여야 각 당이 표단속에 또 오늘 전원 출석하고 각각 민주당은 반대표, 통합당은 찬성표 이런 식의 표단속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과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봐봐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정위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야당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의장님께서 국회에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국민께서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총장의 사실상의 수용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참으로 강단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조적이네요. 예. 네, 통합당 김태우 의원은 소리를 높이고 박범계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렇게 장관을 칭찬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여와 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르죠? 뭐 시각은 다를 수밖에 네. 없죠. 뭐 사상이라든지 뭐 이념이 다르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예. 점도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태우 의원께서도 굳이 이렇게 목소리 톤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좀 올리신 것 같고 장관께서도 답변하는데 조금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공인 대 공인,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감정 이렇게 배제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보기 좋을 터인데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기 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힘을 주고 에너지를 뭐 서로 간에 북돋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서 있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이렇게 이 볼썽사나운 거죠. 그리고 국가 전체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이게 쫙 갈라지고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리 좋을 것은 못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어제 김태우 의원의 대정부 질문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장면만 보면 김태우 의원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지만 그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보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오히려 답변자가 질문을 끊거나 오히려 받아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저는 뭐 충분히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정도의 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대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21대는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금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사실 이제 21대에 등원하지 못하면서 지금 낙선하거나. 네, 그래서 뭐 점점 더 동일한 목소리, 또 자기네들을 방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글쎄 이탈표가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21대 구성으로 오면 이탈표가 오히려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통합당에서는 이탈표 없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이탈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야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뭐 100석을 조금 넘은 야당의 권력 남용이라는 건 일단 언어상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은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뒤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오죽하면 지금 야당이 정족수를 채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을 발의했느냐라는 그 내면이나 배경을 보면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오늘 민주당에서 하나도 이탈표가 안 나왔을 때 오만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신하고 실망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지금 야당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국민의 따끔한 또 그런 질책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안 현실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박문신 의원?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그 무게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 자체가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사후 분석은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제 탄핵 소추안과 해임 건의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탄핵 소추안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 탄핵 소추안을 낸 것은 국회에서 이 설령 만에 하나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해임 건의안은 결국 대통령이 또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럴 바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것을 충분히 못 믿는다 하는 정치적
일단 메시지 이거라도 같이 전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뜻이 해임 건의안 대신에 탄핵 소추안을 선택한 그런 것이 같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저 개표가 말이죠. 개표 딱 끝나면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투표에 참여한 인원, 이 명패 수와 실제로 투표용지 수가 같은지를 먼저 발표하죠. 예, 확인을 하고 그거 나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예. 이제 최종적인 가부 그걸 예. 다시 또 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확인을 예. 하면서 동시에 하고요.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아, 지금 명패수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일치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겠죠? 몇 명.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부를 지금 개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그 예. 투표함을 열어서 네, 네. 개표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할 때 두 분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때는 정말 긴장이 국회의원들도 대단히 높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저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본인 명표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놨던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그 자기 표결한 거 찍어서 외부에 올리면 처벌받는데 처벌받는데 국회의원들은 혹시나 혹여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찍어놨던 의원들도 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그 당시에 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습니까? 네. 워낙 당 이름이 많이 맞습니다. 바뀌어서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미래통합당. 네.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소속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안에서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찬반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탄핵으로 진행을 좀 막기 위해서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많은 그 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결국 그 통로를 찾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아마 탄핵에 찬성한 분이시나 또는 뭐 반대를 한 분이시거나 저는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또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저는 뭐 그런 책임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뭐 수가 워낙 비등하기도 했었고 예. 또 한 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때라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사실상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적고 또 여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보다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뭐 가부, 가결, 부결 이거보다는 박문신 의원 몇 표냐 뭐 이 부분에 정치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죠. 일단 190대 110 이걸 딱 정해놓고 자 그러면 여당에서는 190보다 몇 표가 적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110표보다도 몇 표나 더 좀 높게 일단 야당 의원들 발의한 사람들은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본다면은 일단 110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범여 의석 190석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190석이 나오죠? 일단 민주당 계열로 민주당 의석이 176석이고 네. 그다음에 별도의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이게 3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179석. 여기에서는 큰 이탈표가 이제 없을 걸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범여권 정당들 정의당이 6석이 있고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9석인데 여기서 일단은 뭐 부분적인 뭐 정의당 일부 의원이라든가 반대표가 나올까 다시 말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소속이 지금 3명입니다. 이제 국회의장 민주당으로 당선돼서 국회의장이 됐지만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탈당을 해야 되는 그 박병석 의장이 있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로 당선된 뒤에 이제 탈당을 한 양정숙 의원이 있는데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대립했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 막연한 그런 추정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런 정도에서 자, 보면 박문신 의원 잠시만요.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마무리해 주시죠. 여기 이제 개표를 마치면은 개표한 다음에 별도의 각 소속 정당들끼리 또 검표 작업을 예. 하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을 마지막으로 마친 다음에 아마 국회의장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석보다는 조금 적은, 그러니까 이 소추 반대가 한 뭐 180 안팎이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양정수 의원 탈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제명이겠죠. 탈당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명입니다. 예.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제명 조치를 당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 가결, 부결 이 결과 자체보다는 과연 찬성은 몇 표가 나오고 반대는 몇 표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면 몇 표가 나오고 혹시 통합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면 또 몇 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표 분석과 관련한 기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검표위원들은 저때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는 겁니까? 예,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예, 검표 작업은 실제로 국회 관계자들이 합니까? 예, 국회 직원들이? 예. 그리고 자동으로 이 투표 용지수를 세는 그 기계도 본회의장에 마련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수작업으로 찬반은 모아놓고 네, 다시 그다음에 있죠. 기계를 통해서 몇 표 이렇게 네.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리고 탄핵소추안 표결 또 결과 발표할 때 국회 본회의장 잠시 뒤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장관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까? 저 때는 없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국무위원석은 다 비고 의원석으로 다 와서 투표를 합니다. 예, 아마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런 몇 번의 해프닝을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원래 또 왜요? 아니 의원은 원래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때로는 아니죠. 원래 본래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그런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보면 저럴 때 모든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자리가 아니라 의원석에 와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당론을 따른다는 거겠죠. 저기서 이탈표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집단 문화, 정치적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난 개별 의원들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땐 그냥 의원들이 개별적인 행동을 할 때 자기가 갖다 붙이는 구실 정도로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있을 때마다 지금 되게 씁쓸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제를 선택하면서도 또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그렇죠. 가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겠죠.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할 수 있는 게. 이게 원래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채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하도록 예.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은 제도 안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은 많이 마련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직을 겸하는 근데 지금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이제 의원이면서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예. 아니지만 근데 같은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을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현직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투표할 때 의원 자리에 와서 내 옆에 앉는 의원을 대해서 네. 대정부 질의든 뭐 저런 표결 때 정말 독립적인 또 객관적으로 냉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워낙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들이 국무위원으로 많이 입각을 하면서 오히려 의원직을 좀 던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출신이 경우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갔죠. 그렇죠. 비례의원은 예. 던지고 가고 지역구의원은 겸용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덕분에 예.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원이 이제 장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앞에서 때리는 신용만 하지 실제로는 이제 많이 봐주고 그냥 뭐 통과는 문제. 김영렬 의원님 잠시만요. 이제 박병석 의장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109표, 부 179표, 무효 4표로서 법무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의사일정제에 의한 정부에 292명,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찬성한 의원이 109명, 반대한 의원이 오늘 179명. 질문하시는
그리고 의원님은 무효표를 모두 던진 의원이 11분이십니다. 4명, 179대 109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109명,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합치면 100여 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통합당이 아까 한 명이 못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쪽은 똘똘 뭉친 거네요. 네, 예, 그렇다고 이탈표가 봐야죠.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109명 빼면은 191명이 돼야 하는데 오늘 8명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네요.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8명이 안 왔다는 것이 어느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나왔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안 나온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무효 4표. 이것이 예. 이제 간접적인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 돼버린 거죠. 이 4표 정도가 아마 민주당 이외에 다른 범여권 여기서 나온 표가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부 179표가 민주당 176, 열린우리당 셋, 이거 합치면 또 179예요. 예. 이분들이 다 오셨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통합당 1명 못 오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109명이기 때문에 자기 진영은 자기 진영끼리 똘똘 뭉쳤다. 이렇게 일단 표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이번에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만 무효표 4표, 이 표가 민주당인지 아니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인지 모르겠지만 무효표 4표, 국회의원들이 설마 표 찍는 걸 몰라서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표 4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장께서 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런 의석 분포 상황이라면 의장께서는 표결을 안 했을 가능성이 예.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저 무효표 4표는 사실은 좀 불만이 좀 있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무효표. 근데 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데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이 투표 요령을 잘 설명하는데 매번 기권 무효표가 나오죠? 애매할 때 그럽니까? 애매할 때? 아니면 정말 개인적 가치와 당의 가치가 맞설 때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가부가 분명한 거라서 뭐 좀 저는 그거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찬성이나 이렇게 반대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실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소신이 이것을 완전히 100%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서 무효를 또는 기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 이 무효표는 또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김경지 전 의원은 아무래도 이 소극적인 불만의 표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과 관련된 소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과 관련한 SNS를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 논란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검언 유착 사건,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장이 수사자문단에 관한 의견을 고집하다가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토록 계속 수사진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장은?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사 장관은 오랫동안 깊은 그런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응?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예.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질문과 답변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그냥 아니요, 저는 그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폐지되는 이유가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재밌어서 그랬다는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국회가 거의 무슨 예능 프로그램의 정치쇼를 넘어서게 생겼구나.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 언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냈던 이런 걸 떠나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저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할 만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간의 야유가 뭐 빚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어제 저기 최강욱 의원님이 했던 저 발언은 사실은 좀 그것의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본인은 지금 초선 의원이시고 한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의 발언이 뭔가 질이라기보다는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 아니면 본인이 친하다라는 관계를 좀 자랑하는 듯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어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김병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굳이 높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오늘 물론 탄핵이 부결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범여권에서는 아마 상당한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무적인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위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언어 사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사실은 그게 지금 계속해서 좀 에러가 나면서 뭐 한 분은 탄핵까지도 갔고 한 분은 계속해서 지금 언론의 화제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권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가장 많이 불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장관과 여당 의원, 통합당 의원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통합당의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태영호 전 주영대사 공사, 이 태영호 의원과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이 사상 전향 문제, 이인영 후보자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태영호 의원과 이인영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여부를 묻는 거는 아무리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령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수 없습니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 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 학생운동을 했던 과거의 경력을 통합당 의원들은 상당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나서서 반격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문서에 통일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 뭐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고 전대협 의장을 맡았다. 이것 때문에 사상 문제가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상이 됐는데 역설적인 것은 북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서 성장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을 검증한다.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있느냐. 제 기억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관훈클럽 토론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안희정 후보자가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생활이고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과 맥락 속에서 아마 질문을 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라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이 그런 어떤 이 학생회장으로 몸담았을 때 생각이 어땠느냐 이걸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의도로 보여보며 근데 그것보다도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장관 후보자로서 당신이 그런 사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북에 대한 어떤 뭐 수령 뭐 3.1제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봤으면 답변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저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후보자도 답변하기가 좀 옹색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인영 후보자가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답변자들의 그 대응 수준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세지고 또 받아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태영호 의원이나 또 지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생활, 특히 정치적인 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고 두 분 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북한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저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일상적이진 않다고 하지만 저 질문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저런 관점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나가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시간 때우기와 대신 답변해주기 또 일종의 뭐 요즘 쇠간 말대로 실드를 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청문회장인지 아니면 여당에서는 그 방패를 해주는 건지 좀 착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아까 이낙연 의원님도 저런 말 속도로 저렇게 천천히 답변을 해주시면 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당이 제대로 정책 검증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다면 여당이 나서서 그런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늘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방어에 치우치는 모습만 보이면서 역시 이번에도 반쪽짜리 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시절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인영 장관 후보자 사실은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아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뭐 가족 청문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당 의원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김기현 통합당 의원, 김용원 민주당 의원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정교합 7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것이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중증도다. 그래서 5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요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중증도의 강직성 척추염이 생겼다는 것이 상식으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2014년 1월에 제 아이가 기흉이 왔습니다. 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기흉이 와서 기흉과 관련해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으로 호소해서 그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것이 개인정보라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별 제 아이의 진료 기록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대를 이어 군대를 면제받고 마치 권력 세습을 통해서 면제를 받았는 듯한 뉘앙스인데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래서 소집 면제받으신 거고 그 아드님은 3차례 병역 판정 검사 후에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거 다 근거 제시하셨죠? 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 기사 내용, 또 야당 의원들의 그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의 또 그 지금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했다 이런 건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프레임이고요. 제가 군대를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군대를 뭐 면제받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더 씌워지는 누명 같은 것을 아무리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꼭 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의원님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